일제강점기 대구의 작은 쌀가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전자기업으로 성장한 삼성. 그 놀라운 여정의 시작점에는 한 청년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어떻게 폐허가 된 조국에서 기업을 일으켰을까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도전 정신, 그리고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기까지의 극적인 결단의 순간들을 함께 돌아봅니다. 이 영상은 한국 경제사의 산 증인이자 오늘날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든 삼성의 역사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기업의 성장사를 넘어 한 시대를 관통한 도전과 혁신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집안의 텔레비전과 냉장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 시작은 1938년 일제강점기 대구의 작은 쌀가게였습니다. 자본금 3만 원으로 시작한 한 청년의 꿈이 오늘날 전 세계인의 삶을 바꾼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폐허 위에서 일어선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한 기업의 이야기. 오늘은 삼성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시작과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기업, 바로 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스마트폰, 텔레비전, 반도체 같은 첨단 전자제품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대한 기업이 처음부터 전자제품을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삼성의 시작은 쌀과 설탕, 그리고 생선을 파는 무역회사였습니다. 1938년 3월 1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한 청년이 작은 사무실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병철. 당시 28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왜 하필 그 어려운 시기에 일제의 압제 아래에서 사업을 시작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쌀가게로 시작한 작은 무역회사가 오늘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00년대 초반, 일제강점기의 조선으로 말입니다. 그 시대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은 자신의 땅에서조차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병철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경상남도 의령의 부유한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시로서는 드물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그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대구로 향했습니다. 왜 대구였을까요? 당시 대구는 경상도 지역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물자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이병철은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938년 3월 1일 삼성 상해라는 이름의 간판이 대구의 한 건물에 걸렸습니다. 삼성. 이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개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크고 밝고 영원히 빛나는 세 개의 별처럼 자신의 기억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자본금은 4만 원.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꿈과 의지였습니다. 삼성상해는 처음에 무엇을 팔았을까요? 주로 조선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수산물을 만주와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쌀, 보리, 콩 같은 곡물과 건어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만주와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조선으로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이병철은 성실했고 거래처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이런 태도는 점점 입소문을 탔고 삼성상해는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탄한 시작도 잠시 곧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이 시기는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삼성이라는 기업이 어떤 환경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단 통치로 시작했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 소위 문화 통치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모습일 뿐 실제로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조선을 수탈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본은 대륙 침략을 본격화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은 일본의 병참기지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자원이 전쟁을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매우 제한적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큰 사업은 일본인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주로 소규모 무역이나 농업, 그리고 일본 기업의 하청을 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선인 자본가들은 민족 기업을 일으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해야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병철도 이런 시대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938년 삼성상해가 설립될 당시 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대구는 조선시대부터 영남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특히 섬유 산업이 발달해 있었고 사과 재배로도 유명했습니다. 또한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대구에는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선인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상인들도 많았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지만 동시에 그만큼 기회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병철이 선택한 사업 분야는 농산물과 수산물 무역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분야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의 집안이 지주였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았습니다. 큰 자본이나 특별한 기술 없이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만주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향의 식료품을 그리워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가는 물자도 많았습니다. 이병철은 이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약 7년의 시기. 이 기간은 삼성에게도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도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일제의 수탈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식량 공출, 금속 공출, 심지어 사람까지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진용으로 끌려갔고 여성들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자는 부족했고 모든 것이 통제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끊임없이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철은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일본인들과 협력하기도 했고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면서 36년간의 식민 지배가 끝났습니다. 거리는 환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새로운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졌고 좌우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경제는 파탄 상태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공장과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물자는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이병철에게도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제의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해방 직후 이병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를 떠나 서울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왜 서울이었을까요? 서울은 조선의 수도였고 앞으로 새로운 나라의 중심이 될 곳이었습니다. 더 큰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1946년 이병철은 서울의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이전의 삼성상해를 확대 개편한 것이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여전히 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취급하는 품목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해방 직후의 한국 경제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기회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건을 구해다 팔기만 하면 돈이 되었습니다. 이병철은 이런 상황을 잘 활용했습니다. 특히 그는 설탕 사업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설탕은 매우 귀한 부자였습니다. 일제시대에는 배급제로 운영되었고 해방 후에도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병철은 설탕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삼성물산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무역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병철의 재산도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기업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운 성장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에게도 그리고 이병철 개인에게도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서울은 사흘 만에 북한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이병철은 급히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애써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회사 건물과 창고 그리고 수많은 물자들을 그대로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병철은 부산으로 피난했습니다. 당시 부산은 임시 수도였고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전전 중에도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부산에 모인 수많은 피난민들과 군인들을 위한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병철은 부산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군납 사업이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병철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53년 이병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조업에 진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첫 번째 제조업은 제당업, 즉 설탕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1953년 삼성물산은 부산에 제2제당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삼성의 첫 번째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왜 설탕이었을까요? 이병철은 이미 설탕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탕 시장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설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만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들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당 공장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필요했고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이병철은 외국에서 기술자들을 초빙했고 최신 설비를 들여왔습니다. 1954년 드디어 제1제당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설탕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백설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남아있습니다. 제1제당의 성공은 이병철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조업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삼성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53년에는 제1모직을 설립해서 모직물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1954년에는 삼성물산을 재건했습니다. 1955년에는 한국비료를 인수했습니다. 특히 모직물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섬유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정부도 섬유산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삼성은 이런 흐름을 잘 타고 급성장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이병철은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언론 사업에 진출한 것입니다. 1957년 중앙일보를 창간했습니다. 1956년에는 동양방송, 즉 TBC를 인수했습니다. 왜 갑자기 언론 사업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적으로는 언론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병철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삼성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집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당, 섬유, 비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수도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이병철은 60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은퇴를 생각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가장 대담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자산업 진출이었습니다. 1968년 12월 삼성전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성 역사에서, 아니 한국 산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도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은 사치품이었습니다. 또한 전자산업은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된 전자기술이 없었습니다.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왜 이병철은 이런 어려운 선택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세계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언젠가는 선진국이 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전자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처음에 일본의 산요전기와 합작으로 시작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을 조립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일본에서 배우고 부품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첫 제품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품질이 일본 제품만 못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가격도 비쌌습니다. 과연 팔릴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 경제정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득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텔레비전은 더 이상 극소수 보유층만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도 하나씩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974년 삼성은 또 한 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체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들여와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로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엔지니어들을 높은 대우로 모셨습니다.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 결실을 맺을지 모르는 연구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영원히 남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도 우리만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1970년대 후반 삼성전자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흑백 텔레비전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품질도 향상되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1978년 그는 회사 임원들을 모아놓고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반도체? 그것은 당시로서는 가장 첨단의 가장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이제 막 본격화하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이 감히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임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고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반도체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78년 삼성은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술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초기 제품들은 품질이 떨어졌고 불량률도 높았습니다. 1979년 이병철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공장들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본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일본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뒤처져 있지만 우리도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삼성은 반도체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큰 돈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와 개발이 이어졌습니다. 1983년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삼성이 64KB D램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반도체 역사의 이정표였습니다. 결과와 영향. 1983년 삼성의 반도체 개발 성공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첨단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이 성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1987년 11월 19일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병철의 뒤를 이어 그의 삼남 이건희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건희는 아버지와는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혁신과 도전이라는 정신만큼은 계승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92년에는 64MB D램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기 바빴던 삼성이 이제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른바 신경영 선언이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과격한 표현으로 유명한 이 선언은 삼성이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품질 제일주의. 이것이 신경영의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만들고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불량품은 아예 만들지 말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1995년에는 불량 휴대전화 15만 대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품질에 대한 삼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국가 전체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 맞습니다. 삼성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그리고 디지털 가전을 미래 먹거리로 선택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매니콜이라는 브랜드로 국내 시장을 장악했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2003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 최초로 특정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꿈꾸던 목표가 드디어 실현된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휴대전화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빠르게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2010년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애플과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플의 아류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점차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0년대 초반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또 하나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이제 삼성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인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3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2020년대에 들어선 지금 삼성전자는 여전히 반도체와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수백조 원에 달하고 직원 수는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삼성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938년 자본금 3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쌀가게가 87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비전의 중요성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만을 쫓지 않았습니다. 전자산업에 진출할 때도 반도체에 투자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전을 믿었고 결국 그것이 옳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둘째, 도전 정신입니다. 삼성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오늘날의 삼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때로 실패를 너무 가혹하게 평가합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사례는 보여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것.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입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장 이익도 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인재의 중요성입니다. 삼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은 인재 영입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높은 연봉을 주고 해외의 엔지니어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품질의 중요성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이후 삼성은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값싸게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삼성 제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섯째, 변화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삼성은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국전쟁, 외환위기, 스마트폰 혁명 등. 하지만 매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성공 방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곱째, 사회적 책임입니다. 물론 삼성이 완벽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도 있었습니다. 재벌 문제, 노사 문제, 경영권 승계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삼성도 이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의 힘입니다. 이병철은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삼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